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오는 9월 24일 국내에 개봉합니다. 사실 등장하는 감독과 배우들 이름만 봐도 너무 기대가 되고 이제는 믿고 보는 경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24일 개봉으로 인한 문화의 날 행사와 최근 다시 뿌린 정부 지원 영화 쿠폰의 힘으로 상당한 흥행이 예상됩니다. 먼저 가이드 리뷰에 앞서 제가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지금부터 원작 소설 X의 결말을 포함한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원작 소설 X의 스토리에 대해 최대한 압축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설은 자신이 지금껏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다는 주인공 버크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보병으로 참전했으며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 중 독일 장교에게서 총을 하나 빼앗았고 이는 루거라는 독일식 자동권총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일종의 전리품이었으며 집안에 50년이 넘게 보관되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 버크는 제지업계에서 20년 동안 몸담은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합병되며 대규모 인원 감축을 진행했고 이 대상에 버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지업계뿐만 아니라 산업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고당한 그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시간은 1년, 2년 속절없이 지나갔는데 다른 회사들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좋지 않아 사람을 거의 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카디아라는 회사가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원래 이 회사는 담배 찌꺼기와 줄기로 종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였는데 사업 다각화를 위해 중합체 용지 사업을 시작했고 이것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종이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전문가인 버크는 아카디아 생산 라인 감독 펠런의 자리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고 이 생각은 그를 살해해야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절박하고 급해진 것에는 대학생 딸인 베치와 곧 대학에 들어갈 아들 빌리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한 번도 쏜 적 없는 총을 쥐고 사격 연습을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생산라인 관리자를 구인한다는 가짜 구인 공고를 내어 자신보다 좋은 스펙을 가진 총 6명의 경쟁자들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쓰여있는 주소로 몇 번의 정찰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타겟을 확인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바로 타겟을 제거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첫 번째 타겟은 에벌리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첫 살인이었지만 철저한 계획에 더해 운이 좋게도 아주 쉽고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타겟은 릭스입니다. 아쉽게도 릭스의 경우는 일이 꽤나 지저분해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집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그는 릭스의 부인에게 발각됩니다. 하지만 부인은 버크를 자신의 막내딸의 연인으로 착각하면서 약간의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다 부인은 버크가 조수석에 둔 레인코트 그 밑에 두었던 루거를 보게 되었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버크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쫓아가 살해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가 릭스까지 제거에 성공합니다. 그는 이 부부를 보면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 마저리를 떠올립니다. 11년 전 아내에게 딱 한 번 외도를 들킨 것을 제외하면 버크는 항상 마저리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그를 사랑하고 그가 해고된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했고 집안의 모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녀는 치과 접수원과 극장 출납원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어오는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버크의 눈에는 그녀가 집을 나와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그저 좋은 것 같습니다. 버크는 자신이 세운 끔찍한 계획에 대해 아내를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쟁자들의 이력서를 보는 비밀스러운 도취감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이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자살을 선택할 사람이 아니었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절박함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타겟은 다인스입니다. 이번에도 그의 집 주소 주변을 탐색하며 정보를 얻었고 그가 인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나눈 그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즐거웠고 동시에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버크는 근처 모텔에서 그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덮치기로 합니다. 비가 무섭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퇴근한 그를 발견하고 차로 그를 받아버립니다. 그래도 움직임이 있었고 몇 번의 직진과 후진을 반복한 끝에 움직이지 않는 타겟의 모습을 확인한 후에 그는 모텔에 가서 지친 몸에 휴식을 취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동정하고 슬퍼하면서 점점 미쳐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꾀를 내어 트럭과 접촉사고를 내어 다인스를 처리하느라 생긴 차의 손상을 감추고 경찰의 포위망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네 번째 타겟인 에이시입니다. 차를 타고 계속 그의 집 주변에서 본 타겟은 계속 그의 아내와 정원일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둘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친밀함을 유추하던 그는 자신과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한편 아내 마저리는 갑작스럽게 울면서 지난번 버크가 외도했을 때처럼 상담을 받아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정기적으로 퀸란이라는 인물에게 상담을 받게 됩니다. 며칠 후 버크는 에이셰가 혼자 마트에서 장을 보는 틈을 노려서 트렁크에 짐을 옮기는 때 그를 제거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타겟이었던 에벌리만큼이나 깔끔하게 일을 처리했고 버크는 만족합니다. 이제 2명, 정확히 펠런까지 총 3명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들 빌리가 사고를 칩니다. 바로 엄마가 일하는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어 체포된 것입니다. 구금실에 갇힌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버크와 마저리.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버크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조건 이번이 처음인 거라고. 하지만 면회를 마치고 간 집의 아들의 방에는 수천 달러어치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이것이 발각된다면 빌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부여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버크와 마저리는 빠르게 차를 몰아 이것들을 전부 멀리 있는 마트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옵니다. 다행히 경찰이 집을 수색할 때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변호사를 선임해 아들의 문제는 운이 좋게 잘 해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된 이유는 자신이 실직하여 진작에 아들에게 해줬어야 하는 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한편 마저리와 다시 받은 상담에서 마저리는 자신이 해온 그간의 노력과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저지른 은행 임원 출신의 제임스와의 외도를 밝히게 되고 버크는 제임스를 향한 강한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버크의 5번째 타겟은 블랙스톤입니다. 몇 번이고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허탕만 치고 돌아오게 되어 그는 그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의 부인과 통화하게 됩니다. 이 통화에서 그가 통조림 라벨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그를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형사가 자신을 찾아와 피해자들에 대한 것을 물어보며 버크를 의심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블랙스톤을 안 죽여도 된다는 점은 굉장히 행운이었음을 느낍니다. 이제 6번째 타겟인 해병대 출신 엑스먼입니다. 버크는 취업이 간절한 엑스먼의 심리를 이용해 가짜 면접을 꾸며내고 그를 식당에 부릅니다.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면접자가 나타나지 않자 엑스먼은 차를 타고 자신이 신사복 점원으로 일하는 쇼핑센터로 가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근무합니다. 엑스먼의 뒤를 밟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버크는 형사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무기를 루거에서 망치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로 도와주려는 엑스먼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이후 그의 시신을 유기하고 드디어 마지막 타겟인 펠런의 집에 침입합니다. 몰래 침입한 그의 집 사무실에서 그가 3번의 이혼을 겪었고 장성한 새 아이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술에 취한 채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한 펠런을 발견했지만 그가 술에 취한 여자도 함께 내려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후퇴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른 날 다시 그의 집에 침입해 사무실에서 펠런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버크는 잠이 들어버립니다. 눈을 떠보니 펠런은 총으로 그를 위협하면서 정체가 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버크는 잔머리를 굴려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실직한 자신이 재취업을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고자 간절한 마음에 그를 찾아왔다고 그를 설득합니다. 어찌저찌 그와의 오해를 풀고 펠런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와 대화를 주고받은 버크는 그와의 대화가 즐거웠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그는 취할 대로 취해 잠들어버린 펠런의 코와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리고 가스밸브를 열어 그가 스토브를 켜둔 채로 자다가 봉변을 당한 것처럼 위장합니다. 차를 타고 펠런의 집에서 달아나 멀리서 그의 집이 2번 폭발하는 것을 확인한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아카디아로부터의 연락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길었던 그의 프로젝트는 끝이 났고 드디어 아카디아의 선점 연락을 받아 면접을 준비합니다. 다행히도 아카디아에서 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에 집을 나서려는 찰나 전에 자신을 찾아왔던 버튼 형사가 다시 집에 들이닥칩니다. 길고 긴 여정 끝에 목표가 코앞인 상황에서 버크는 잔뜩 긴장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형사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유력 용의자로 포크몬을 지목하고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4~5년 전 두 피해자 에벌리와 에이셰가 정부가 특수용지 제작을 위해 도급을 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크몬의 부인은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둔 상태였고 그가 오랫동안 외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의 첫 번째 부인도 아닌 네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무수히 많은 총이 발견되었고 그의 옛 여자친구들을 만나 물어본 바로는 그가 평소 싱가포르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회사가 입찰에 뛰어들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선생님도 입찰권으로 워싱턴에 갔다면 거기서 그들과 마주쳤을지도 모른다는 형사의 말에 그랬다면 지난달에 엑스먼이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겠다고 농담을 주고받는 버크입니다. 이후 자신의 이번 면접에 행운을 빌어달라는 버크와 그의 행운을 빌어주겠다는 형사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원작소설 X는 평범한 중산층 가장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해 삶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너지는지 주인공 버크를 포함해 그의 타겟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설에서 주인공 버크가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범죄 스릴러의 형식을 띠고 이로 인한 긴장감과 몰입도 뛰어나지만 본질적으로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풍자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긴 소설의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보았는데 분량상 디테일한 인물의 감정선과 묘사를 포함해 빠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면서 원작 소설의 분량이 약 400페이지 정도로 그리 많지 않고 수술 잘 읽히는 편이라 시간이 되신다면 원작 소설 X도 영화 관람하시기 전에 보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현재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감상 포인트 및 가이드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영화의 결말인 것 같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많은 인터뷰와 기사를 통해 추측해 보았을 때 앞서 언급한 원작 소설 X와 상당히 다른 결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박찬욱 감독이 이를 어떻게 각색해서 영화의 결말을 연출할지 척이나 궁금해지는 것 같고 이를 집중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유만수라는 인물은 25년간 제지업계에서 한 가지 일만 해온 사람입니다. 드디어 집을 마련하고 이제 살만하겠다 하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게 된 평범한 가장인 그가 영화의 제목처럼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되뇌이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과 가장의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는 그의 심리를 표현하는 이병헌 배우의 연기에 집중해서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만수의 아내 미리의 역으로는 손예진 배우가 맡았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작이라는 점과 원작에서도 그렇고 주인공의 아내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분량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모습을 손예진 배우가 어떻게 소화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실 때 두 아이의 엄마이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남편이 갑작스럽게 해고된 상황에서 이를 유연하고 강하게 현실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그녀의 내조를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타겟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박기순 배우가 연기한 최선출,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구본모, 여미란 배우가 연기한 이하라, 그리고 차성원 배우가 연기한 고시조까지가 포스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타겟이 되는 인물들 역시 원작에서 그대로 가져온 캐릭터는 하나도 없이 전부 각색을 통해 등장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 부부 외에 등장하는 구본모, 이하라 부부의 경우 예고편과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릭스 부부와 에이셰 부부가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설정은 에이셰 부부에서 가져온 것 같고 예고편에 등장하는 만수와 아라의 추격신과 같은 부분은 원작에서의 릭스 부부에서 따온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잘나가는 제지회사의 반장이며 술을 좋아하는 최선출은 원작에서의 아카디아사의 펠런과 매칭되고, 고시조의 경우 제지회사에서 해고 나간 후 구두가게에 점원을 한다는 점에서 원작에서 식당 서빙 일을 하던 다인스와 신사복 점원을 하던 엑스몬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지점은 만수가 노리는 타깃들이 조금만 살펴보면 사실 만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가장들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리가 일하는 치과의 의사 유연석과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형사 오달수, 그리고 만수를 해고한 제지회사 사장으로 특별 출연한 최민식까지 정말 화려한 배우 캐스팅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다음으로는 집입니다. 사실 원작 소설에서 집에 대한 언급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영화에서 집이라는 대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남다른 의미를 만수라는 캐릭터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작에 없던 추가된 설정상 현재 만수네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만수가 태어난 집인과 동시에 아버지가 일찍 사업 실패로 돌아가심에 따라 10달 정도마다 이사하던 불우한 시절을 극복하고 폐허에 가까운 집을 손수 꾸몄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로 퇴직금만 까먹고 재취업도 안되는 상황에서 집을 팔 현실적인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만수는 그것만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 집이라는 키워드는 만수가 앞으로의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하나의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도 감독이 집 역시 하나의 캐릭터라고 언급한 만큼 실제 촬영할 집을 열심히 찾기도 하고 내부 인테리어와 앞마당, 뒷마당, 그리고 키우는 화초들까지 매우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점에서 박찬욱 감독 특유의 미장센을 보는 재미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웃음입니다. 영화와 관련되어 많이 언급된 부분 중 하나는 아마 웃음 내지는 유머일 것입니다. 특히 초반에 웃긴 포인트가 많고 영화의 중후반으로 가면서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원작 소설 X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혀 가볍지 않고 웃긴 포인트도 거의 없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연 박찬욱 감독이 어떤 지점에서 웃긴 포인트들을 심어놓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여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영화의 장르를 찾아보면 범죄 스릴러 그리고 블랙 코미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웃기기만 한 것이 아닌 인물에 대한 연민과 씁쓸함이 동반된 유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감독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니와 이런 남 얘기 같지 않은 씁쓸하고 짠한 감정이 영화에 어떻게 드러날지 몹시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개연성은 아쉬운 편에 속합니다. 사실 9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다보니 그러려니 용인할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의 연쇄살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망을 주인공의 철저한 계획과 운으로 위기를 모면한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생각하기에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비판과 풍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며, 평범한 가장이었던 주인공 버크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됐는지까지의 과정과 그의 심리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 박찬욱 감독도 인식한 듯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개연성의 관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소설보다 개연성에 있어 조금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이 있고, 이로 인해 관객의 몰입을 해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 특히 주인공 만수의 살해도구 그리고 형사들의 수사력을 포함한 CCTV 천국인 한국이라는 점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원작책 추천사에 썼듯이 영화를 만들면 제목은 모가지 혹은 도끼로 하려 했으나 너무 잔인한 폭력행위를 연상시켜서 제목을 바꿨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이 더 작품을 잘 나타내는 탁월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현실에서 비겁하게도 합리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심심치 않게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영화의 예고편에서도 주인공 만수가 계속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되뇌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주인공인 만수뿐만 아니라 해고를 한 회사 사장에도 해당되고 만수의 타깃이 되는 다른 실직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화가 관객으로 하여금 무엇이 만수를, 그들을, 우리를 어쩔 수 없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감독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굉장히 오래전부터 구상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작품일 텐데, 감독이 소설을 읽고 영화로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이 2004년에서 2005년이고 각색 작업은 2009년이었고, 원작처럼 미국을 배경으로 미국 배우들과 영화를 제작하려 했으나 원하는 예산만큼의 투자사를 구하지 못해 한국화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서야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사실 한국 영화로 태어날 수밖에 없던 운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 작품이 굉장히 대중 친화적이라는 평이 많은 것 같은데, 영화의 개봉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쩔 수가 없다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가이드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영화를 감상한 후에 좀 더 자세한 분석 리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